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땅을 지키며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수확철도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겨울이 되어버린 요즘 빈 땅이 되어버린 논밭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남은 거라고는 수확 후에 마른 덩굴뿐이었던 텃밭에서 호미로 무언가를 하고 있던 쪼그려 앉은 어머니의 뒷모습.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네요. 시골에서 태어난 3남 중 막내인 저는 말 그대로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자랐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동네 아이들과 전쟁 놀이며 나무 타기며 정말 원숭이처럼 뛰어놀았어요. 그때는 또래 아이들과 몸으로 노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게는 즐거운 추억이었지만 제 위로 둘 있는 두 형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깡촌 더 이상 발 붙이고 있고 싶지 않아. 절대로 서울로 갈 거야. 서울로 가면 이딴 시골 쪽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시골로는 오줌도 안 눌 거라며 지긋지긋해 하던 형님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자립이 가능한 나이 때부터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학업을 위한다는 핑계로 형님들이 나가자 집에는 저와 노쇠한 부모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님들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었던 저는 두 사람이 독립하고 난 뒤에도 고작 10몇 살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도시로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간 상태였고 저와 부모님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동네에 할 거라고는 농사밖에 없어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죠. 이제 막내까지 교육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학원도 없고 애 교육시킬 만한 여건도 안 되잖아요.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우리가 도시로 가서 뭘 한다는 거야. 큰애들 시켜서 막내만 보내는 거라면 몰라도 우리가 도시로 갈 수는 없어. 애들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사내 놈들이 제 막내를 제대로 챙기겠어요? 매일 학교 다닌다고 바쁘다고만 하는데 부모님들이 밤마다 이야기하는 소리를 몰래 들으며 저 또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약 저까지 형들처럼 도시로 가버리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실지 가뜩이나 농사 짓는 것도 점점 버거워하시는데 저라도 일을 돕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제가 할 만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일찍 철이 들어버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나갔던 형들과는 달리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지역 내에 있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였죠. 지역 국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간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하니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습니다. 네 형들처럼 서울로 안 가도 되겠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잖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장학금은 못 받잖아요. 서울에서 수의사 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보다 경쟁률 더 높다고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원하는 공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갔습니다. 워낙 시골이다 보니 도시처럼 반려동물 위주의 실습보다는 소나 돼지 같은 대형 동물 실습을 더 자주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바로 통학 시간이었습니다. 본가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은 걸리는 거리를 매일 새벽마다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등교하고 밤 늦은 시간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형들이 그러더군요. 멍청하게 왜 집에서 다닌다고 그 고생을 하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지 그 깡촌 뭐가 좋다고 거기 버티고 있냐? 차라리 편입학을 해서 서울로 와. 학교를 다녀도 서울에서 다니는 게 훨씬 낫다니까. 노는 물이 달라진다고. 노는 물이. 제게 연락해서 매일같이 서울로 오라는 형들을 무시하고 저는 끝까지 부모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읍내에 꽤 큰 동물병원에 취업하면서 너무 바빠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쉬는 날에는 본가로 가서 일손을 돕고 동네 어르신들 마당에 사는 강아지들이며 소, 닭 등을 봐주기도 했어요.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다 커서는
어엿한 의사 선생님도 되고 대단하네. 강 씨는 걱정도 없겠어. 아유, 꼬맹이가 뭐야, 꼬맹이가. 이제는 강 선생님 하고 불러야지. 강 선생님, 우리 강아지 좀 잘 부탁합니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 낯간지러우니까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니까요. 부끄럽다니까요. 어릴 적부터 매일 보던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의사 선생님이라며 축혀 세워주실 때마다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은 주변 도시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큰 병원이었습니다. 워낙에 시골이라 주변 마을로 왕진을 가는 일도 많았는데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젊은이가 드문 시골, 아내는 농촌 봉사를 위해 한 달 정도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장기간 봉사를 하는 건 꽤 드문 일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송아지 출산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에게는 일상이었던 시골의 풍경을 전부 새롭게 느끼던 아내의 풋풋한 모습에 저는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걱정으로 시골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게 아내는 과분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생각보다도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이곳에서 같이 살아도 좋아요.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는걸요. 용기 있게 먼저 저에게 고백해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반한 저는 짧은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곧장 아이가 생겨버려 그나마 좀 더 번화한 옆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그럼에도 본가와는 여전히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바쁘면 올 필요 없다니까. 뭐 하러 왔어? 애 데리고 오려면 힘들 텐데. 에이, 어머님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텃밭 나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흙 묻고 괜히 힘들기만 한데 뭐하러 도와주려고 해. 그냥 마루에 앉아서 쉬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어머님 텃밭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저 무조건 따라갈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오늘 새참은 제가 만들게요. 잔치국수 어떠세요? 정말 말 안 듣는 예쁜 며느리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어머니가 혹여 허전해 하지는 않을까 제가 없을 때도 자주 왕래하곤 했습니다. 텃밭 일을 도와준다던가 아이에게 자연체험 학습을 시킨다든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오간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원래처럼 농기계를 다루고 큰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지만 집 뒤쪽에 텃밭을 계속 오가면서 농식물을 가꾸셨어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평생 인생을 농사에 바쳐왔으니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했다는 이유만으로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걷는 속도도 점점 느려졌지만 텃밭 가꾸는 일만은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심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힘들다고 그래. 평생 하던 건데 오히려 안 하면 몸이 더 힘들어서 안 돼. 엄마, 그러다 골병 나요. 그냥 우리가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하세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살던가. 아내도 찬성했으니 걱정 마세요. 됐네, 됐어. 나는 그냥 여기에서 평생 혼자 살 거야. 내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는데 어딜 나가서 산다고 그래. 엄마 우울증 오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그리고 우리 손주가 텃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손주 위해서라도 포기 못하지.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니는 고집스러우셨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점점 찾아가는 일수도 많아지고 식사도 혼자서는 제대로 안 챙겨 먹어 아내가 반찬이며 식사까지 챙겨주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머니를 보고 온 아내가
저를 잡고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뭐랄까,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행동도 좀 이상하시고.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챙겨드리면 확실하게 식사도 하시고 행색도 깔끔하시고 대화도 잘만 하시거든? 그런데 딱 특정 시간만 되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텃밭에 가신다면서 나가셔. 엄마 텃밭에 나가시는 거야 매일 있는 일이잖아.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인데? 요즘 겨울인데 무슨 텃밭이야. 키울 작물도 없어. 내가 갔을 때 안 계신다 싶으면 또 텃밭에 계시고 동네 어른들도 엄마가 계속 텃밭에 계신다면서 걱정하셨어. 그 정도라고? 아무튼 자기가 좀 봐야 할 것 같아. 평소랑 아예 분위기가 다르시다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를 보고 오는 아내가 하는 말이니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어머니를 뵈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이거 이번에 양씨가 준 건데 계란 참 실하지. 이게 청란이라는 거라더라. 건강에도 더 좋대. 비린내도 많이 안 나고 고소해서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봐도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고 생각한 그때 어머니가 시계를 한번 보시더니 표정을 싹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되물어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계처럼 딱딱 움직이면서 옷을 갈아입던 어머니는 누가 봐도 밭일을 하러 나가는 옷차림으로 모자까지 챙겨 쓰셨습니다. 방에서 무언가 보따리를 하나 챙겨 들고 소쿠리에 호미까지 옆구리에 끼워둔 어머니는 빠른 발걸음으로 뒷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향한 곳은 텃밭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말라빠진 식물의 줄기 몇 조각만 겨우 남아있는 텃밭 한가운데에서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텃밭을 쥐어 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집으로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텃밭 가꿔야 해요. 이거 놔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꾼다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요. 우리 손주가 텃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손주 오면 보여줘야 해요. 어머니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한참을 발버둥치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다 결국 아내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하신 게 다행이네요. 증상이 심하신 것 같지도 않고요. 어머니를 검사한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셨죠. 이참에 합가해요, 엄마. 혼자 살다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요. 그럴 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생 내가 살아온 곳인데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머니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는 아무리 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제가 없는 시간에도 어머니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동네 분들도 그런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동했지만 특정 시간이 되면 텃밭을 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맨땅에 호미질을 푹푹 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러다 다치시는 거 아닌가 몰라. 호미질 하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장갑도 다 끼고 있고 저래 봬도 우리보다 농사 베테랑이셔. 어머님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너무 말리지는 말자.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너무 억압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더 자주 봐드리면 되지. 착한 아내는 그날부터 정말 매일 어머니 곁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가끔은 본가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고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그 덕인지 어머니의 병세는 크게 악화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형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픈 게 뭐 오히려 그 나이 먹고 건강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80이 넘었는데 치매 걸릴 때 됐지. 그 깡촌에서 할 것도 없는데 치매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너희가 알아서 엄마 받으려 늘 하던 거잖아. 우리 효자 막내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네가 우리보다 돈도 더 잘 벌잖아. 돈 잘 버는 애가 효도해야지. 형수님들도 형들과 똑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번 본가에 왔던 형수님들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말을 중얼거리곤 했죠. 다 낡은 이딴 집하고 땅 돈도 안 되겠네.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라도 되는 것 마냥 품평이나 하고 간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관심이나 한번 줬을까요? 형들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텃밭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잠에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간병을 해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죠. 텃밭 나가야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집에서 주무시듯 조용히 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동네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변에 기댈 어른이 있다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3일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의 인덕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평온을 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자체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지 못했네요. 당연히 장남인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네는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돈이 뭐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더 줘. 우리 애들은 아직 학생이라고. 고작 현금으로 5천 겨우 있는데 뭐 나눠줄 게 있다고 그래. 그 정도면 장남인 내가 더 가지고 가는 게 낫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더 바라실걸? 죽은 사람 의중을 물어서 뭐해. 자식들이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형들은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누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장례식 내내 언성을 높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형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찼죠. 저놈들은 지 애미 아프다는데도 한 번을 안 오더니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 난리를 쳐. 강씨 내외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형들은 막내인 제 의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두 사람의 재산 다툼에 휘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본가에 먼지 한 톨까지도 털어가려는 듯 집을 뒤지고 장례식장에서 싸우기를 반복하던 두 사람은 장례식이 끝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내 네가 어머니를 옆에서 잘 모셨으니까 부모님 사시던 본가랑 엄마 가지고 있던 땅은 줄게.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 네가 들어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좋겠네 우리 막내. 엄마 냄새나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 아냐. 시골 동네에서 소동네나 맡으면서 수의사 일이나 계속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네. 끝까지 멋대로 굴던 형들은 제게 본가를 준다는 둥 온갖 생색을 내며 자기들 마음대로 세무사를 불러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꼭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더군요. 그렇게 본가의 집문서와 땅 문서를 제게 넘겨주고 간 형들은 미련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아들 세 사람은 형들이 죄다 헤집어 놓고 간 집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마루 밑장을 안 뜯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개판을 만들어 놨더군요. 제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큰아빠들 진짜 사람 맞아?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돈 이야기밖에 안 하냐? 우리는 집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채 정리하지 못한 어머니의 유품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벽지나 문짝 상한 부분을 고치고 아들과 마당 창고를 정리하는 사이
아내가 벽장 안쪽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형님들이 가지고 가셨나? 자기야, 무슨 일이야? 형수들이 뭘 가지고 가? 아니, 이 벽장 있잖아. 어머님이 화장대 대용으로 쓰곤 하셨잖아. 이 낮은 단에 거울 두고 화장품 쓰곤 하셨지. 그게 왜? 내가 어머님 치매 진단 받고 난 뒤에 짐 정리 도와드리다가 금목걸이 하나를 찾은 적이 있었거든? 얇은 금줄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옷 같은 보석이 조각되어서 붙어있던 목걸이인데 그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아버님한테 예물로 받은 거라고 하셨어. 내가 죽기 전에 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타박하면서 여기 함에 정리해 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목걸이가 없네. 이 함에 있던 폐물도 다 사라졌고 설마 형님들이 집 뒤지면서 가지고 가신 건가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형들이 그랬잖아. 엄마 집 아무리 뒤져도 5,000원짜리 통장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서 노인네가 돈을 다 어디에 쓴 거냐고 화내는 거 자기도 봤잖아. 게다가 형수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갔으면 그 허영심에 자랑 다 했을걸? 얼마나 있었는데? 양이 꽤 많았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꾸준히 선물하셨다고 하더라고. 금괴도 몇 개 있었고 옛날에 선물 받았다는 금 거북이도 없어. 형님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릴 적에는 금두꺼비나 금거북이 이런 것들이 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어디 팔아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고? 그럴 리 없잖아. 어머님이 그런 거 파셨으면 나한테 팔았다고 말씀하셨겠지. 나한테는 거짓말 같은 거나 숨기는 거 없으셨어. 게다가 어머님이 어디 나가실 때도 항상 내가 따라 나갔는데 만약 파신다고 하셨으면 내가 바로 알았을걸? 혹시 다른 곳에 숨겼을지도 몰라. 한번 찾아보자. 형들이 이렇게 뒤져봤어도 서울 가서 안 오던 인간들이니까 엄마가 숨겨둔 거 못 찾을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집을 싹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쓰지 않는 아궁이 아래, 마루 아래, 벽장 안쪽 쥐구멍까지 다 살펴봤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어머니가 폐물을 숨긴 곳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큰아빠들이 그렇게 찾았는데 안 나온 거라면 없는 거 아니야? 할머니 몸도 안 좋으셨는데 무슨 수로 우리도 모르게 그걸 다 숨기셨겠어. 산에다 파묻어 버린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 지친 아들이 마루에 널브러지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다 문득 우리가 찾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성할 때 매일같이 텃밭에 가셨고 항상 무언가 호미로 푹푹 파묻고 계셨죠.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한 듯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텃밭으로 가보았습니다. 이제는 작물도 키우지 않아 나뭇잎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맨땅에는 어머니가 땅을 팠던 흔적만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휑한 땅에 정말로 무언가 묻혀 있을까? 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던 호미로 땅을 조금씩 파 내려가던 저는 이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타임캡슐도 아니고. 아들은 놀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불투명한 비닐로 쌓인 무언가가 한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쌓인 흙과 벌레들을 탈탈 털고 비닐을 하나하나 풀어보니 참으로 놀랄만한 물건이 들어있더군요. 아내가 말했던 어머니의 금목걸이, 금괴, 금두꺼비며 어린 시절 보았던 화려한 자개장, 어머니의 폐물이 죄다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다 못해 햇빛을 죄다 반사하는 것처럼 반짝이는 금을 보며 우리 가족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굉장한데? 이 금 다 팔면 거의 몇 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일걸? 너희 엄마 제주도 좋다. 이런 금들을 다 어디에서 구했다니? 숨긴 것도 용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텃밭에 갔던 거구만. 큰놈들이 이 폐물들을 보면 눈 돌아갈 게 뻔하니까 텃밭에 다 숨겨 놓은 거야. 치매에 걸렸어도 똑 부러진 양반 어디 안 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왜 그렇게 텃밭을 나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텃밭을 좋아해요. 우리 손주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의 끝에 폐물들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왜 받아? 엄마 아빠 왜 그래? 할머니가 텃밭 나가실 때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네 거라고 하셨어. 그때는 네가 어릴 적에 텃밭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걸 말씀하신 것 같다. 제일 사랑하는 손주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 네가 가지고 가는 게 맞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이거는 할머니가 엄마 준다고 했다면서요. 정 주고 싶으면 나중에 줘요. 나중에 나 결혼하고 집 살 때 그때 주는 걸로 하자고요. 이렇게 큰 돈 나 못 받아요. 게다가 나같이 어린애가 금 판다고 하면 눈퉁이 맞을 게 뻔하잖아요. 아들과 한참 신랑이 한 끝에 일부 금은 팔고 목걸이 같은 폐물은 아내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다 팔고 나니 거짓말 안 하고 억 단위의 돈이 되더군요. 아들 몫으로 5천을 넣어두고 남은 돈으로는 주변 땅을 샀습니다. 오래된 본가도 손을 보고 병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가축 전문 동물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죠. 워낙에 시골 동네라 급한 경우에는 의사를 부를 수도 없으니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유일의 가축병원을 오픈하고 1년이나 지났을까요? 어째서인지 큰형이 먼저 연락을 해 오더군요. 너 엄마 텃밭에서 금 발견했다며? 어쩐지 그렇게 집을 뒤져봐도 없더니 거기다 숨겨두셨네. 너는 그걸 찾아놓고 어떻게 형들한테 한번 연락이 없냐? 너만 잘 살면 다야. 아니나 다를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달라질 생각도 없는지 저는 한숨을 쉬며 큰 형에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연락 한번 먼저 한 적도 없으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연락한 거야? 내가 그거 아니면 너한테 연락을 왜 하겠냐? 잔말 말고 나한테 반 넘겨. 안 그러면 둘째한테도 이야기해서 분란 만들어 버릴 거니까. 너한테도 그런 건 안 좋잖아. 막내가 받아갈 수 있는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도 안 되는 텃밭이라면서 나한테 넘겨준 건 형들이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주 꼭 가지고 가보던지.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가지고 갈 줄 알아? 두고 봐.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그 돈 내가 가지고 갈 거니까. 물론 큰형의 그 발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미 제게 주어진 재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든 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게다가 장례식 직후 제게서 말이 나올까봐 변호사를 써서 손 써둔 것도 본인들이라 더 이상의 반박은 할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둘째 형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자만 한 명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직후 큰형의 마지막 연락은 거의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큰아들이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남는 것도 얼마 없단 말이야. 집도 전세라 다음 달이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자업자득이야. 형이 자식 교육 못 시킨 걸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엄마 재산에 눈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 부모 재산 노리는 건 형이나 조카나 똑같네. 동생아 제발. 아니면 그 집이라도 나한테 줘. 양도세든 뭐든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그 집이라도 내가 가지고 갈래. 이미 엎어진 물 못 주워 담아. 변호사가 그러지 않았어. 이미 나한테 넘어온 재산은 내가 동의하기 전까지 형들이 손도 못 댄다고. 동의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남의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봐. 이때는 형이 왜 집을 달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살 곳이 없어져서 그런가 싶었지만 설마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몇 달 뒤 저희 마을 근처로 도로가 난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 전혀 손해볼 것도 없었고 농지를 팔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아직도 고향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